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규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번 회에 실린 이제 시사인의 기사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봤으면 하는 기사를 좀 선정해봤는데요. 뉴스픽 코너입니다. 오늘 늘 익숙한 분들과 또 가끔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또 사라졌다, 바람처럼 나타나는 그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추너 김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노입니다. 끝까지 뉴스를 물고 늘어지는 김은지 기자. 네, 굉장히 좋은 별명이에요. 그럼요. 기자로서는요. 네, 좋아합니다. 끝까지 간다. 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이다. 사실은 이거요, 이분이 쓰시는 거라 자기 거는 손을 안 대요. 좀 그렇더라고요. 제 걸 손댄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차영석 팀장이 써준 건데,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아리, 윤은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풋이 웃는 윤은선 에디터의 저 미소가 늘 매력이 있어요. 오늘은 쭉 칭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왜죠? 뭐라고 해야 연희가 되나? 사라지면 또 계속 칭찬 못 드실 거예요. 김연희 기자, 네. 이거 오늘도 또 고정을 못 하잖아요.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사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뻗치기 전담 기자. 스트레스는 주짓수로 푸는 주짓수 퍼플 벨트의 소유자, 나경희 기자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관장님. 그 사이에 혹시 또 등급이 올라가고는 하진 않았죠? 아니에요. 여자 힐러풀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요. 위에 더 있어요? 네네, 더 굉장히 있습니다. 겸손하네. 그 외에는 뭡니까? 그게 이제 브라운이 있고요. 그다음 블랙이 있습니다. 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네. 없어. 와. 높네요. 원래 5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퍼플 벨트부터 이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네. 맞아요. 예전에 썼잖아요. 댓글에도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일단 이 정도 되면 뭔가 취재 현장에 가서 위험하더라도 그냥 스스로가 굉장히 든든하고 자신감이 좀 넘칠 것 같아요. 네. 거절만 많이 당해가지고. 네, 무서운 것보다는 거절이 무서워요. 그래요? 고전이 무서워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이 무섭다. 이게 기자들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또 이렇게 취재 요청할 때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실려 있을지 이번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김은지 기자와 함께 첫 번째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추노답게 김학의 사건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끝장을 봐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관련 기사를 썼다고요?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혹은 뇌물 혐의로 입증, 그러니까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2019년에 가능한 게 왜 2013년과 14년 검찰 수사에서는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의구심을 품죠. 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꾸려졌던 검찰 특별수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4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기소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는 일견 좀 수행했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속 기소가 되고 나면 마치 모든 사건이 다 끝난 것 같은 좀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네. 언론도 아무래도 이제 그 재판을 쭉 집중해서 취재하겠다 보니까요. 이 두 번째 과제가 스리슬쩍 사라져버린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짚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좀 집중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역시 이게 추노는 추노예요. 네. 이게 필요해. 이게 기자 정신이거든요. 남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냥 구속 이러면 끝인 줄 알아요. 이게 뭔가 결말이 맞아요. 난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재판을 통해서 뭐 법적인 다툼을 하고 거기서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기사,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후속 기사를 실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에 이제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들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충분히 이상하다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선상에 이 사건들을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걸 봐준 검찰과 다른 권력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고위직들이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네. 것도 하나의 혐의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스스로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직무유기죄가 될 수 직무유기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되게 허탈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를 조금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좀 수사해 봤는데 이게 관련된 진술도 없고 아무도 외압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사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건같이 짜맞추기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외압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없었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3년에 경찰 수사팀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획관이라고 하면 별로 안 높은 지위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사 지휘에서 지휘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인사는 지난 4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았거든요. 네. 그때 분명히 자기가 외압 받았다. 그때 수사할 때 그러니까 윗선에서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런 진술조차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나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한 말인데 그 꿈에서 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있는데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고위직을 하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자기 내용들을 검찰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분을 만나서요. 그 당시에 그 검찰 조서를 다 직접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와,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수사 외압을 굉장히 생생하게 좀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수사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외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수사가 들어간 이후에 있었던 외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흔히 수사 착수와 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착수 전인 2013년 3월 달에 보면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 바로 위에 경찰청 수사국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학배라고 상급자가 하는 있겠죠.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위직인 게요.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그 바로 위에 경찰청장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이세민 수사기획관이거든요. 그 이분도 굉장히 높은 자리네요. 자리에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사 지휘 라인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자기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랑 통화도 했고 보고했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세민 수사기획관 앞에서 했다라고 해요. 지금부터 이제 직책을 다 2013년 당시로 부르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에 직접 외압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들을 했다고 해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큰둥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세민 기획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밑에 일선 과장 계장들이 자기와 함께 이 당시에 수사국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맞는 말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 예로서 과거에 하나 김승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 김승연 회장이 좀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그렇죠. 문제가 됐던 적이 예. 있는데요. 예,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조금 미온하게 수사를 해서 뒤늦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보도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가지고요. 네. 그 본인들 말로는 그 당시 경찰이 좀 다쳤다라고 해요. 이거 어떤 일이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기 예. 때문에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건들을 후배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직접 그때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던 박관천 행정관을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박관천 행정관은 아마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 사태 때 맞아요. 최순실이 권력 1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예, 비기를 누설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직접 이세민 기획관 찾아와서 경찰까지 찾아와가지고요.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엄지손가락 들면서 기획관님 이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외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딱 누가 어떻다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느끼게 하는 것들도 결국 외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외압이죠, 사실. 예. 아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이 이분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몇 분인 뭐 그런 건지. 그렇죠. 알아서 몸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세민 수사기획관도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네.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다가는 여러 명 다칠 수도 있고 좀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수사 착수 할 상황. 때와 예. 그리고 수사 착수 이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이건 전 상황이고 네. 그래도 이제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수사 착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이제 또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흥미진진해. 이거 무슨 영화나 소설 같아요 지금. 네, 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 더 영화나 소설보다 그러니까요. 더 드라마틱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겨우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경찰들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제 빤히 보고 있는 아랫사람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너무 명징하잖아요. 그 동영상.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걸 은폐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 몰라, 나만 아니야.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제 수사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외압을 겪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긴 하되 잘 못하게 하는 어떠한 좀 압력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사건 원칙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경찰 지휘라인이 줄줄이 인사조치를 당합니다. 네, 사람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장수를 후방으로 뺀다. 네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전투에 의지가 없다라고 그렇죠. 볼 사기가 수밖에 없지 떨어지니까.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바뀐 경찰청장이 이성환 경찰청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장이 4월에 회의를 시작해서는 당장 하는 말이 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건설 브로커 사건이라고 칭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묘하게 가려버리는 그렇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도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고 나쁜 사람이긴 하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스폰서 검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부 건설 브로커들이 일으킨 문제처럼 보이게 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독대해가지고 사건을 상세하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 사건 잘 이제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고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위 검찰 출신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다고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싶은 했다는 거겠죠. 거죠. 단순한 얘기를 일부러 복잡하게 함으로 해서 이 여론을 이제 호도하는 거죠, 뭐.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보고하는 사람 힘도 빠지게 만드는 네. 거고요.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렇죠. 아 이거 열심히 하면 또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무언의 시트콤도 아니고 참. 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힘 빠져서 보고하고 나가는 길에 등 뒤에 대고 또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 받는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 상황에 할 말이 아니지 않나요, 진짜? 경찰청장님이 아니라 경찰총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양반?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할 말인가? 범죄 그러니까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네. 사람한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범죄 당사자한테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이들한테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조직의 수장이 그게 일선 그 지휘관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거나 이것은 이세민 기획관의 당시에 이제 증언입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이런 업무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증언으로 해서 나갔지만 어쨌건 간에 그때 이야기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성환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세민 역시 추도야. 그랬더니.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청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취지를 쭉 설명하고 굉장히 묵묵히 듣고 있다가는 이세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자기는 할 말이 없다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리고 제가 아니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다는 했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학배 수사국장도 제가 아까 빼먹었었는데요. 그 김학배 수사국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이세민 기획관의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좀 그 반론이나 혹은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냐 물어봤는데 본인은 너무 옛날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분 생각나네. 예, 본인은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또 나오시네요. 또 나오네. 이성환 청장보다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같이 들어갔던 경찰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다른 경찰에게도 물어봤어요. 네. 김학배 수사국장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어떠냐 했더니 다른 일선 경찰도 자기도 그런 취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외압이라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일기 같은 거 쓸 때도 좋은 일도 쓰지만 안 좋은 일 쓸 때는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왜 때리는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뚜렷하게 그렇죠. 기억에 네.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이세민 수사기획관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결국 수사기획관 간지 4개월 만에 자천성 발령을 그쵸. 받았다라고 하는데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갔습니다. 물론 경찰대가 좋은 학교이긴 한데요. 그 경찰 내에서 경무관 보직 중에선 가장 말찍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발령을 낸 건 누가 봐도 좌천인 인사죠. 그렇죠. 거기다가 수사부서도 아니고 비수사부서도 아니고 심지어 아예 교육하는 업무로 그러니까요. 보낸 거거든요. 학생 지도부장이라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모두가 느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완전 이제 소위 찍혔다고 하나요? 그래서 계속 그 지방을 전전하시다가는 2016년에 결국 경찰 제복을 벗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우라가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겨우 참았던 우라를 내려놓고 일상에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2019년에 갑자기 김학의 사건이 재소환이 됐고 자기한테 이제 피해자 수사 외압의 피해자로서 좀 증언해달라고 검찰 과거사위가 먼저 연락 오고 연이어 검찰에서도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열심히 네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가서 참고인인데도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한 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더 큰 상처와 스트레스와 울분으로 남게 되어서 그렇죠. 한동안 인터뷰도 좀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예. 되었는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좀 황당한 그렇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그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었잖아요. 그 장재현 씨 사건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그 과거사위원회에 집중했고 이번만큼은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성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그렇죠. 많이 기대가 했었는데. 있었고 또 중간중간 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네. 이렇게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뭐 공소시효라든지 뭐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상실감과 그거는 국민들도 그런데 이 당사자 이런 분들은 뭐 더 할 수 없는 예, 너무 속상하실 네.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김학의는 것 구속됐지만 같아요. 그 당시에 김학의를 봐줬던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수사가 안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외압을 내가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 그런 증언이 있었지만 너무 옛날 6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했지만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아예 외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앞선 부분도 사실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예 진술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이게 뭐였나라는 더 그렇죠. 분한 생각이 든다고 이게 정말 하시더라고요. 한 길을 몇십 년 한 길에 걸어왔던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지난날 모든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겠죠. 모든 네. 걸 부정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계속 생각을 한대요. 이 사건을 그럼 그때 내가 안 했어야 됐나. 왜냐면 자기도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끝없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오히려 이게 형사소송법상 나와 있대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 수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안 했으면 자기가 오히려 감옥 갔을 수도 있고 네. 법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정의와 또 어떤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소신껏 발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부 네네네. 고발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보면 그 정말 이렇게 다시 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막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뭐 끝까지 네. 책임져 주진 않고 있고 그런 점이 없잖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는 한결같이 그 시간이 돌아와도 나는 주제 없이 그 일을 다시 하겠다. 다시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소신과 상식과 그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사회 검찰 이 사법개혁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가끔 이 김은지 기자도 그렇고 이 추노 정신 이런 기자 정신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진짜. 옛날에는 기자 왜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지만 거절당하는 거 늘 힘든 일이에요.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그래요. 뚜뚜뚜 이러면 네. 욕을 하세요. 뉴스 추노 김은지 기자의 또 빛나는 취정신으로 김은기 사건 후속 기사를 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후속 기사를 실는 곳이 지금 많지 않아요. 다 들어갔어요, 다. 어디로 그렇죠, 예. 한점 없이 사라졌어요. 아니, 뭐, 물론 재판 네. 기사가 좀 나오고 있긴 그- 한데요. 예. 예. 그냥 소 뒷다리 거를 잡고 그냥 당연히 단신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주 훌륭해요. 아유,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이걸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은지 기자의 첫 번째 뉴스를 뒤로 하고 윤현선 에디터가 또 준비한 기사는 어떤 건지 한번 예. 네. 지난달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얼돌이 뭐예요 정말? 지금 사실 네.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네. 이게 8월 7일까지 서명이 진행이 됐는데요. 무려 26만 3,792명이 참여를 해서요. 네. 이게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신 건데 네네. 최근 언론에서 리얼돌 참 많이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리얼돌이라는 것은 성인 기구의 일종인데요. 다른 성인 기구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서 만든 일종의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 기구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도 이 리얼돌이라는 물건이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파장을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오늘은 이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상원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저도 깜짝 리얼, 요즘은 이제 워낙 아이돌, 뭐 이렇게 신조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돌, 예, 그래서 예. 인형이긴 하죠. 예, 돌이긴 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쁜, 뭐 이렇게 인형이 나왔나 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제 해당 내용을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나, 뭐, 인형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등등의 아주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던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리얼돌이 이제 이게 나는 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긴 한데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일단 리얼돌을 막는 법 조항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예. 불법은 아닌 건데요. 예. 지금 현재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리얼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리얼돌을 수입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네. 세관이 관세법을 근거로 막아왔기 때문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관세법으로 막고 예, 있는 이걸로 거군요. 이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황당한 이걸 왜 수입을 해, 진짜. 근데 이제 그럼 국내 업자가 만들면 그건 막지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근데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쁜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학습도 잘 되고 진화하고 진짜 이게 한심하네 정말. 근데 이게 최근에 그 리얼돌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또 재판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떠네요? 예. 위에서 제가 리얼돌을 수입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금 김은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불법이면 직접 만들면 되지,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국내의 성인기구 제작 업체에서는 아직 정교한 리얼도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입에다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법임에도 위험 부담을 안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리얼도를 수입해서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한 성인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이상진 대표가요, 2017년에 일본의 한 업체로부터 리얼도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세관이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기각이 됐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요. 지난 6월 13일 최종심에서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원고 승소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난 건데요. 1심의 논리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했기 때문에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제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건데요. 2심에서 이 의견이 뒤집힌 겁니다. 2심에서는 어떤 물건의 인체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풍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뒤에 나오는데, 네. 재판부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 아니 다른 성기구도 많이 있잖아요. 성인용품에 그렇죠. 가면. 네네네. 근데 왜 해필 리얼돌이, 이거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네네네.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 보면 바꿔라, 사법부 AI가 이제 판단해라 막 이러면서 예. 흥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게 왜 뒤집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 진짜 화가 나네, 정말. 아니,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성인용품과 달리 이게 리얼돌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하고 너무 예, 흡사하고. 방금 사회자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성기구도 많은데 왜 굳이 사람의 그러니까요. 얼굴이나 이걸 본떠서 만드느냐. 그리고 그게 얼굴도 이제 딜레마인 거죠. 얼굴을 또 본떠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사람과 비슷한 외형이라도 그게 성기구로 쓰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음란한 물건이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성기구라는 목적을 인정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판부 역시 이제 이 부분을 딜레마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심이랑 2심이 이제 의견이 서로 달랐을 것 같은데요. 현 재판부의 논리와 현행 법 체계를 종합을 해보면요, 향후 리얼돌의 커스텀 제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커스텀 제작이라는 거는 실존 누군가의 인물의 얼굴을 완전히 본뜨는 수준의 리얼돌 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규제할 길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리얼돌과 그 촬영물이 타인에게 노출이 된다면 명예훼손, 민사상 초상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네. 개인이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갖고만 있는다, 밖에다가 노출시키지 않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건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 아, 정말 할 말을 잃으셨네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여성계에서 반발은 꽤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여성계에서는요, 성풍속의 관점에서 이 리얼돌 논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기구의 여성화가 곧 여성의 성기구화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일각에서는요, 이미 이 리얼돌을 강간 인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게 실제 강간의 예행 연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커스텀 리얼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커스텀 리얼돌을 포함해서 사람을 모사해서 만든 리얼돌은 전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여성계는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런던 피약 여성센터의 대표인 메이건 워커는요, 한 기고에서 섹스돌은 포르노 문화의 반영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성이 언제 어떻게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남성 지배사회의 한 징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뭐 사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차별적이고, 남성의 어떤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굉장히 위한 남성 중심적이죠. 남성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그 포르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누드화. 네네네. 포르노가 누드화 같은 게 처음에 중세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다 귀족 남성들을 위한 거예요. 아, 그 네네네. 그림도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예. 집에 개인 소장하시고 네네네. 슬쩍 보셨대요. 예, 예. 그러나 그게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여성을 상품화하는 데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아주 불쾌해요, 사실은 이런 기사를 보면. 근데 이 실제로 이상원 기자는 나 궁금하네요. 이 리얼도를 구매하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네. 뭐 이렇게 그 재밌는 논문을 예. 쓰셨다던데요. 2017년에 쓰여진 논문인데요. 대질의 시안브론 교수팀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리얼돌 구매자들이 판매업체에 남긴 후기를 실제로 분석을 했어요, 이 네네. 논문에서. 근데 재밌는 점은요, 구매자들이 리얼돌을 구입한 데는 단순히 성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구매 후기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내가 성행위를 했다, 혹은 뭐 성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 리얼돌로부터 애착과 로맨스를 느꼈다는 내용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인 건데요. 구매자들에게 리얼돌은 인형이라서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학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데서 한 발치 더 나아가서 구매자들에게 보이는 또 하나의 양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통제 욕구입니다. 어. 구매자들이 사람 형상의 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폭력적, 가학적 성욕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까지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제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논문의 저자 역시 이 점을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예전에 이게 이제 리얼돌이 나오기 전에 사이버상의 어떤 연인처럼 예. 거기서도 왜 캐릭터를 막 그렇죠. 만들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고 사실 실제로 거기에 뭐 사랑에 빠졌다. 네, 그게 뭐 아바타끼리 무슨 예, 연애하고 막 이런 거 그렇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옛날에. 실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바타를 그렇게 구입해서 뭐 네네네.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만드는 거, 관계는 이렇게 일방적인 것에서 예.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좀 일그러진 관계 그성을 좀 회복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이상원 기자가 아주 또 핫한 뉴스를 또 뽑아서 취재를 해왔네요. 다양한 측면에서 또 예. 접근도 했어요. 논문도 또 찾아보고 관련한 기사도 잘 정리해 줬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돌 많은 분들 관심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기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나경희 기자에게 좀 질문을, 뉴스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희 기자는 이제 주로 현장에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오늘도 나경희 기자가 취재해온 거죠. 여성 건설 노동자들을 취재했다고 하는데 여성 건설 노동자 사실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데 어디서 만나셨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성도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사실 2018년 6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 노동자 중 12%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여성인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네네. 일이니까 여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울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여성도 건설 현장에서 정말 각양각색 네.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렇군요. 타워 크레인 기사도 계시고요. 목수도 있고 네, 또 철근을 이렇게 구부리고 펴는 그런 네. 철근공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일을 하고 계십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네. 정말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저는 아예 통계도 잡히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일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건설 현장에 계신데 이번에 이 나경희 기자가 동행 취재한 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 김포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네. 형틀 목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형틀이라는 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할 곳에 먼저 이렇게 세우는 말하자면 나무 거푸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목수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제 그분은 이제 사실은 14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0년에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는 미장이가 아니구나. 예, 먹매김. 네, 먹매김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도면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다가요?
땅에다가요. 아, 땅에다가. 네, 땅에다가 도면 그대로. 그 네, 그림 네. 이렇게 그 우리가 네. 왜 운동장에 무슨 옛날에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제가 건설 현장 취재를 못 가봐가지고. 네네. 그게 지방이 안 쫓았지만 되게 괜찮아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군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롤도 있을 거라고 생각 네, 못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밑그림을 그려줘야 그 네, 위에다가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니까요. 근데 보통 그게 이렇게 쪼그려 앉고 일어서는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나 계시는 거구나.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먹매김이라는 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형틀 목수의 하나인데 그렇군요. 보통은 많이 여성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목수로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김정희 씨는 중간에 좀 쉬었다가 형틀 목수라는 직업을 다시 새로 배우셔서 아. 기능학교에서 새로 배우셔서 다시 일을 아, 시작하셨는데 자격증이 다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뭐 그 네, 기능공이 되려면 아. 사실 인정이 좀 공부를 필요해요. 많이 해야 대접을 되는 받는 거야. 아.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건설 현장 보면 목수든 뭐 다른 일이든 네.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떠나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숫자가 적고 남성 중심의 어떤 현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어려움이 더 많이 눈에 띄시죠? 탔어요. 네. 그러니까요. 같이 일했어요, 네. 혹시? 고생을 많이 하고 온 것 그냥 같아요. 하필 옥상 작업을 해가지고 아. 네, 옥상에 이제 콘크리트가 아직 부어지기 전에 철판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판에서 이제 이글이글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날은 3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그래서- 부어진다는 표현이 네.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같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 어머, 그럼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뭐 모자를 쓰거나. 아, 네, 당연히 안전모는 네, 쓰고 네. 갔고요. 네. 이제 그분은 뭐랄까요. 눈만 내놓고 모든 걸 다 감싸서 아, 이제 예, 올라갔어요. 사진에, 네네네. 예. 이제 이걸 사진 속에 있는 걸 마스크처럼 올리면은 아, 눈만 눈만 남는. 보이는 거구나. 아. 네네. 정말 기자도 이게 정말 네. 그 굉장히 고된 직업중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이에요, 네. 진짜. 네. 근데 사실 제가 취재한 분은 몸이 힘든 거는 사실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 어려운 네. 어떤 일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탈의실과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배려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저희 회사에 여성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성으로서 모멸감이 얘기하면 드는. 지금 시사인이 지금 언제까지 진짜 여자 화장실 없는 줄 알고 네.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네. 거예요. 많아요, 화장실. 물론 저희 보통 건물에 층마다 다 화장실이 돼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이곳도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6만 평이 넘는 대지에서 여성 화장실 딱 한 곳뿐입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기 뭐 602동에서 작업을 하다가 중앙에 있는 한밭집에 딸려 있는 간이 화장실까지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 거의 물을 안 드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네요. 사실은 네. 육체노동이라고 하니 굉장히 목마르고. 그러니까. 근데 네. 여기에서 네. 일하려면 물을 되게 많이 드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아니, 왠지 안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더운 불편하니까. 여름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분도 제가 취재하신 분도 원래는 물을 안 드셨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큰 번거롭잖아요. 문제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탈수 현상을 좀 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 탈수 현상을 겪고 나서 이러면 정말 내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요. 라는 쓰러질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서 지금은 이제 1.8리터짜리 물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물을 드시고 그냥 화장실은 빨리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빨리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군요.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네. 6만 평 규모의 한 번 가려면 막 2, 30분을 내려야 되는 네. 이런 거 그것도 아니에요? 동료들이 진짜. 눈치를 주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니까. 멀리 갔다 오고 이러면 네. 나 오래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게다가 또 여성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음. 이제 그런 차별의 눈초리가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서 더 두 배로 더 열심히 해야 할 되는구나. 수밖에 없던 그리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또 남성 작업자들도 음. 많고 하니까 뭐 성추행 문제나 이런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희롱,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미투 운동이나 이런 네, 걸로 네. 인해서 인식이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터치를 한다거나 뭐 네. 정말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지만 네. 과거에는 굉장히 그게 심했다고 음. 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울었다는 아이고. 울었다는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대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도 자기는 총각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 없어도 나 남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온갖 사람들이 추근거리니까. 추근거리기 때문에 혼자 살더라도 반드시 남편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짓수를 슬픈 좀 현실이네요. 그분 망치를 들고 계셔서 주짓수 필요 없네요. 네, 연장 앞에서는 도망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극한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오죽하면 그런 네. 그러니까요. 이야기 너무 슬픈 있어요. 일이잖아요. 네, 진짜. 네, 그 웃으시면서 말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이제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힘든데 대부분 남성이다 보니까 네.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이야기하는 데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좀 체력도 약하다 보니까 네. 뭐 좀 그런 편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좀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나 된다는 건 굉장한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사 현장 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가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정도로 체력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다른 여성 노동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력으로 이걸 따질 일이었으면 남성들도 1등부터 천등까지 줄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멋있어요. 네. 맞아. 네. 그 언니 진짜 말 잘하신다. 걸크러쉬야. 네, 그 1000명 중에 분명히 여자보다 체력이 못한 남성들도 계실 그렇죠. 거고,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도 많을 텐데, 맞아요, 여성이라는 맞아요. 이유로 이렇게 유난히 체력을 가지고 그래요. 이야기하는 맞아요. 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맞아. 네네. 그래서 사실 목수와 같은 좀 기능공이신 분들은 일머리 같은 게 기술,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체력이 합니다.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확실히 건설 현장은 일의 어떤 이 체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일머리가 참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여성들이 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제 보면 요즘 아까 그 포크레인 기사분 중에 여성분들도 있고 막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전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건설 노동자가 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진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아니 그 다리 같은 거 이렇게 교각 같은 게 아, 놓여진 네. 게 오.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네. 놓여진 게 맞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 저는. 그 인간의 힘으로 네. 그런 걸 자연을 극복하고 다리를 놓고 막 이런 게 내 다음 생에는 이제는 좀 늦은 것 맞아요. 같고. 근데 이분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는 게 네. 이제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4년 뭐 아. 중간에 좀 쉬신 기간이 있지만 14년, 19년 이 정도 경력이 되시기 때문에 인천의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나 네. 뿌듯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네. 그때 이걸 언제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동의 성과가 뿌듯하실 것 가시적으로 같아요. 보이니까. 그렇죠. 내가 네. 이 작은 내가 저렇게 큰 건물을 와. 지으는데 일조를 했다니 멋지네요.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그렇죠. 하죠. 아니 그리고 뭐 하나하나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맨 땅에서 네, 그렇죠. 실제로 정말 맨 땅에서. 1, 2층 건물도 아니고 그런 네, 고층에 20층, 25층. 막 이런 아. 건물이 올라가고 그 안에 다양한 전기며 이런 시스템이 움직인다라는 게 네. 저 너무 신기해요. 다음에는 네. 다음 세계에는 새로운 꿈을 꼭 이루시길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시기 전에 꼭 여름에 한번 여름에 체험을 한번 가시고 결정을 그 다음에 결정하겠어요. 제가 이제 네. 현장사에 겨울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현장사를 많이 봐서 아. 저는 그 고통을 알아요. 아. 저도 밖에 나가면 네.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아. 그래갖고 네네. 나가면 물 안 마셔요. 아, 정말 그런 그렇게 게 있어요. 되는군요. 왜냐면 요즘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이렇게 건물 화장실에서 다 네, 오픈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렇게 야박해서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리고 참 야박하네요.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강산의 선배한테 네. 이제 막 뭐라 그랬는데 가수 강산의 씨 말씀하시는가요? 왜냐면 다음 순서를 소개해야 되는데 네. 깨어나라는 노래 일어났어 깨어나고 뭐 이런 노래를 끝이 없어 끝이 아, 노래가 계속 끝나지 않는 그. 나야지 다음 순서로 내가 잠시 화장실에도 갔다 오는데 그게 15분이 넘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것처럼 지난 저희 에피소드 보니까 댓글에 그 네. 기리밀에서 사회 보시는 아, 네, 거 가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반갑다고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그죠. 남겨주셨더라고요. 8월 14일 기림일 때 30몇 대 떼앞에서 무대는 더 뜨겁거든요. 아, 예. 좀 익히 알아요. 그 공사 현장 두렵지 않아요. 아. 갈 거예요. 천직이신 거 같죠? 파이팅입니다. 다음 생에는 사회자 대신에 몸으로
건물을 짓고 말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이렇게 취재를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아침에 6시에 작업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손이 되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손이었는데 이제 퇴근할 때 한 5시쯤 되니까 손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게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으시더라고요. 시멘트나 이런 게 만지니까 독이 올라요. 아니요,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단열재 한 짝만 하다 30kg가 넘어요. 이제 그거를 막 손이 이고, 붓는구나. 이고 지고 이게 끌어당기고 하시다 보니까 손이 부으셨더라고요.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얼마나 5시에 일이 아플까? 끝나요? 네네. 8시간 넘게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시간이시네요. 중간중간에 뭐 참시간이라고 해서 간식을 식사, 먹는 예, 시간도 예.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되고 긴 그렇죠. 노동 시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손을 보시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가라앉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굉장히 악바리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악바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남성들 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나요. 아까 그 리얼돌 얘기하면서 화가 확 났었는데, 근데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뭔가 이렇게 훈훈하게 개운한 마무리가 되네요. 마음이, 네, 그러네요. 사실 이제 어느 영역에서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남성의 영역이라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여성들의 참여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조화롭게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누구든 작지만 누군가의 그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아주 기본이잖아요. 화장실이나 이런 정도는. 네.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여름,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 또 건강한 땀방울 속에 우리 희망찬 내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마 오늘도 또 20층 어느 높이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을 우리 그분을 떠올리면서 저희도 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은지 기자도 김항일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나경희 기자도 네. 또 이렇게 그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함께 뻗치기. 그렇죠. 뻗치기 하는 마음.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코가 맹맹했는데 취재 현장 얘기를 하니까 아주 굉장히 맑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우리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윤원선 에디터. 가장 굳은 일인가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 알람이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안 그래서 했지만 요즘 팀장의 얼굴이 어두웠군요. 그렇죠. 독촉을 받고 있는 윤원선 에디터를 위해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좀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원선 씨가 좋아요, 구독, 알람 한번 해주시죠.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많이 눌러주세요. 겸손해. 나 진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늘 보내시고요. 시사인과 함께 또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땀방울을 흘리는 많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시사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사인 정기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은지가 끝까지 갑니다. 나경이가 뻗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